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뭐 가벼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미 라브4 관련된 어떤 차량 유튜버 분들은 뭐 많이 이미 테스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어찌 됐든 실제 차주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런 실제 차주 입장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하면서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주에서 대전까지 약 한 200km 정도를 주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200km 정도를 주행을 하면서 실제 몇 킬로 정도까지 제가 지금 전기를 완충을 시켜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기를 지금 완충 시켜 놔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78km 정도로 나오고 있고, 또 트립 디스턴스라고 해서 그 시동 이후의 주행 거리가 지금 0km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전기가 완충된 상태에서 제가 이 전기가 다 달 때까지 시동을 안 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디스플레이 상에 나오는 내가 최대 몇 킬로 정도까지 갔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이 보여드릴 거고요. 또 요것을 통해서 이 전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 소모되는 비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 볼 거고, 또 요게 방전된 이후에는 전기가 방전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고, 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한 200km 정도를 갈 때에 전기와 또 가솔린을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사용했을 때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출발하기 앞서서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타깝게 제 차에 첫 기스가 생겼습니다. 전 처음에 누가 이렇게 기스를 내고 간 줄 알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다이소에서 산 조그만 카라비너를 이런 식으로 그 자동차 키에 단 다음에 바지에다가 걸고 다니거든요. 이건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 요 날카로운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내리다가 긁혀버린 거예요, 차를. 그래서 참 진짜 어이없게, 제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진짜 어이없게 기스가 나버렸습니다. 한번 출발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쓰레기도 한번 버려야 돼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첫 기스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보여드리면서, 검정색 차를 타니까 확실히 너무 잘 보여. 제가 흰색 차를 타다가 검정색 차를 타서 그런지 너무 잘 보입니다. 뭐 어쨌든 뭐 차는 소모품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동을 킨 상태고, 여기 전기 100% 78km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트립 디스턴스 0.1km, 지금 이제 지하주행 부스 나왔으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 전기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전기 모드로만 달릴 거고요. 그래서 총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지 한번 여과 없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토요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한 78km에서 80km 정도 간다고 되어 있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100km 정도는 거뜬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혼자 타고 가고 있고요. 뭐 제 몸무게 90kg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이 정도로 빵빵하게 틀어놓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행은 일반 사람이 주행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엄청나게 와일드한 이런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천천히 밟고 천천히 쓰고 합니다. 과하게 과속하지도 않고, 과하게 추월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균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세 번째 영상이 그거였죠. PHEV가 원격 시동을 걸었을 때 에어 컴프레셔가 작동을 안 하면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송풍밖에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비디오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뭐 이 이후에도 제가 사실 딜러분이나 그 다음에 토요타 공식 업체를 통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사건을 접수를 했고요. 고장에 대한 이슈를 이미 사실 본사에서도 그렇고 언급했지만, 미국이나 혹은 뭐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요 문제에 대해서 수개월 내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댓글들 중에 하나가 정말 마음이 아픈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진짜 많이 한 10분들 했던 것 같아요. PHEV를 뭐 계약을 했는데 원격 시동을 걸었는데 송풍밖에 안 된다고요? 계약 취소하러 갑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의도한 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차량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돈내산 이 라브4 찐 차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에 원격 시동 때 냉풍이 안 나온다는, 냉방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것까지로 고민한다면,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에 두부가 없다고 밥상 뒤집어 엎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요런 딱 이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단점이에요. 엄청나게 단점이고 엄청나게 큰 오류죠. 원격 시동, 어떤 분들도 댓글도 남겨주셨지만 이 원격 시동에 대한 기능은 국내차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10년 전에 나온 이 편의 기능이 정말 이 토요타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토요타, 뭐 혼다 이 차들이 이 편의 사양이 진짜 안 좋아. 이 편의 사양은 국산차를 따라올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2015년형 혼다 어코드를 탔거든요. 몇 세대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국내 아반떼 같은 차 있잖아요. 아반떼 XD였나 AD가 제가 처음 차 타고 그 전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차도 10년 전에 블루투스가 됐어요. 그리고 뭐 카플레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블루투스가 됐다고. 전화도 되고 음악도 되고. 그 우리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당연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제가 15년도에 그 언더 어코드를 탈 때 있잖아요, 블루투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USB랑 핸드폰이랑 꽂고 음악 틀으면서 다녔다니까요. 그 정도로 느려요, 일본 차가 이런 편의 성능이. 근데 이 원격 시동도 똑같아요. 원격 시동도 국내 차들은 막 10년 전에 막 있었던 건데, 지금 이 토요타에서 나왔는데 왜 원격 시동을 우리가 갖고 싶어해? 솔직히 말하면 공조장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예열을 좀 빨리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완전히 반쪽짜리 공조장치가 돼버린 거지. 그게 엄청 제가 스트레스, 상처를 실망을 엄청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 토요타 라브4 계약을 취소했어. 이거는 조그만 단점 때문에 그 수많은 장점을 놓치는 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토요타 측에서 제가 뭐 돈을 받고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뭐 100원도 안 받으면서 지금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찐 차주로 저는 이 정말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고, 정말 이 차를 얼마나 재미있게 서로 좀 공유해가면서 타는 게 목적이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 진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요렇게 좀 차주로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 외에 장점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벌써 7km 달리고 있네요. 또 100km를 쉬지 않고 주행을 한다. 뭐 안 어렵죠. 뭐 1시간 좀 넘으면 되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뭐 어쨌든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밖에 날씨가 오늘 조금 그래도 선선해졌네요. 35도고 저는 지금 에어컨은 18도로 해놓고 통풍 시트까지 작동을 한 상태에서, 뭐 에어컨은 뭐 이런 뭐 전비 아낀다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 뭐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처음 영상 올릴 때 당시만 해도 이제 1000km 정도 탔었던 찐 차주였고, 지금 이제 한 2000km 정도 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PHEV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마인드셋을 제가 생각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뭐 저희 아파트는 뭐 차집이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파킹인가 뭐 여러가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충전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250원짜리도 있고 완속 기준으로 280원 정도까지도 있고 290원짜리도 있고 해요. 결론은 제가 평균적으로 290원짜리로 충전을 하니까 290원짜리로 킬로와트당 충전을 했고, 평균적인 전비가 이 차가 5km per 1kW가 나오거든요. 1kW인가 아무튼 어쨌든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비로 치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딱 전환이 됐을 때 연비는 평균 한 2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따 또 실험을 해볼 거지만,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자, 그랬을 때 1km를 주행하는데 전기든 혹은 가솔린이든 100원이 넘지 않거든요. 한 75원에서 8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km를 달릴 때. 그 두 개의 차이가 한 20원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차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기 모드도 경제적이고, 또 일반 가솔린 차랑 비교할 게 아니라 얘는 또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 거야. 전기 모드 그리고 가솔린 모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기 모드도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도 20km per 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계속 얘기했지만 100km를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한 3,500원인가? 예, 그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휘발유 1,900원 기준으로. 자, 그러면 100km에 한 3,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면 사실은 제가 막 그 급속 충전기를 꽂아가면서 휴게소에서, 그것도 급속은 또 한 300, 한 2,30원 넘거든요.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이 전기 모드가 너무 좋으니까 맨날 충전하고 다녔단 말이야. 야, 씨, 배터리가 닳았어? 아씨, 나 전기 모드로 가야 되는데. 아, 기름 아까워. 아, 나 휴게소 들어가. 20분 동안 급속 물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전기차를 사세요. 전기 모드로만 달릴 거면 전기차를 사는 게 맞다. 네. 근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는 전기 모드 플러스 가솔린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드라는 거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면 전기랑 얘랑 3,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장점은 뭐냐면, 전기 모드로 평상시에 다녀. 예, 싸게 다녀. 그러다가 전기가 딱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휴게소 가서 굳이 급속 충전 물릴 필요 없어. 예, 그럼 물리지 말고 그냥 기름으로 그때부터 가요. 왜? 20km 나온다니까. 이게 4륜 PHEV XSE 모델이거든요. 토요타 공식으로는 한 14km 연비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2000m 찐 차주잖아요. 20km 밑으로 나온 적 없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가르쳐줬는데, PHEV, 그러니까 전기차 잔량, 배터리 잔량이 좀 남아있으면 하이브리드 24km 막 넘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테스트 해볼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방전된 상태로 테스트를 해볼 거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 거면 전기로 평상시에 막 다니시다가 어디 장거리 가시거나 저처럼 지금 이렇게 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 충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기름 넣고 다니셔라.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장점을 느끼면서 탈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전기로 강박관념을 갖고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 모델의 전기차의 단점을 합쳐놓은 차예요 라고 했던 그게 현실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 진짜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어쨌든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럼 계속 뭐 갑니다. 어쨌든 뭐 계속 떠들었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었네요. 자, 어쨌든 뭐 계속 주저리 떠들었는데, 어떤 분들도 또 댓글로 뭐 주저리 떠들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예, 그냥 사실은
10명 볼 줄 알고 시작한 동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1000분 막 이렇게 2000분 보고 계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예, 그냥 전문 지식이 없어서 주저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오늘은 저 장거리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할 시간이 많네요. 국산차를 전 절대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이제 일본 차를 너무 빤다 뭐 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많이 공감이 된다. 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네. 혹은 뭐 나랑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시네. 예를 들면 본인께서도 어코드를 타셨다가 혼다 철수한다 그래서 대체제를 찾다가 결국 돌고 돌아 렉서스, 토요타 같은 이런 또 일본 차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도 똑같거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PHEV 6,100만원? 야, 씨, 그 돈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옵션으로 사겠다! 누가 댓글로 이렇게 딱 남겼어.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랑 같은 신념을 갖고 같은 취재를 갖고 계시고 일본 차를 한 번이라도 타셨던 분들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깔 순 없지만, 자, 일본 차를 한 번이라도 타신 분들 중에서 사실 다음 차를 일본 차로 또 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면 일본 차를 한 번이라도 탄 사람이 그 돈이면 산타페 말도 안 나오네.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사지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어차피 저는 뭐 개인적인 사람이니까 어차피 제 차니까 얘기하면 선택지에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예, 선택지에도 없었다. 내 돈이잖아요. 인생에 엄청 큰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6천만원 진짜 저 지금 손가락 빨아요. 내 돈 내산 진짜 막 돈 지원 하나도 안 받고, 뭐 제가 뭐 어디 뭐 회사에서 돈 줘갖고 차 사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제 돈으로 할부하고 제 돈하고 막 껴가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소중하게 산 차인데, 사실은 그 돈이라는 어떤 한정된 자산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차를 결국에 사는 건데, 제가 감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 차를 한 번이라도 타보셨거나 본인 차로, 그리고 그 일본 차를 타시다가 이제 차를 뭐 바꾸시거나 혹은 또 세컨카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시 일본 차를 고를 확률이 저는 현저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막 너무 나라를 얘기하면 또 좀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과 그 다음에 또 이 브랜드 충성심이라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무슨 느낌이냐면, 뭐 그런 거겠죠. 현대, 기아 자동차, 뭐 BMW, 벤츠 다 똑같지만 그 차에 익숙해지거나 뭐 이 차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 차를 더 선호하시겠죠. 왜냐면 내가 항상 가던 카센터, 내가 항상 가던 뭐 액세서리 등등등, 내가 항상 보던 이런 조작하는 방법들 익숙하니까 그렇겠죠. 예, 익숙하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이런 잔고장 없이 스트레스를 안 줄 것 같은 믿음감도 있고, 뭐 그냥 뭐 일본 차니까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신뢰감도 있고, 또 브랜드에 대한 뭐 또 나름대로의 충성심도 있고. 사실 이게 브랜드 충성심이 차도 그렇고 뭐 스포츠웨어도 그렇고 어느 부분에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나이키를 보면은 이게 나이키 거 좋지, 이게 브랜드 충성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업체들도 각 브랜드에서도 이런 브랜드 충성심을 가진 소비자 계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욕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차를 한번 사시면, 타 보셨으면 또 일본 차를 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서 그런 댓글들을 봤을 때 뭐 어떠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 스포티지, 풀옵션,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응? 자식아, 1000만원 차이 나는데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1000만원 차이면 토요타가 낫지 짜증 당연한 거 아니야? 나 혼다차 10년 15년 탔는데 20만 넘게 타는데 야 장고장 하나도 안 났어. 그게 일본 차의 내구성이야 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한국 차도 20년 동안 타도 고장 안 나 임마. 이게 일본 차만 좋아하네. 아 이게 끝도 없어. 왜냐면 요즘 세상에는 이 차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취합된 정보를 들으시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욕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제 돈으로 샀는데 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제가 또 다음 차는 10년 뒤에 또 바꿀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차를 사게 될지 또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케이, 지금 뭐 주행 25km째 하고 있고요. 예, 더 이상 뭐 말하면은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막 편을 시리즈로 나눠서 하기 또 싫어갖고 한 편으로 끊으려고. 예, 너무 오래 또 하면 또 너무 우리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어차피 또 하이브리드 모드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끊어야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시동 안 끈 상태에서 주행하고 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동 후에 거리 요거 이따가도 뭐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예, 조금만 안전하게 운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트립 디스턴스가 85.2에서 3km까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 후에 주행 거리가 트립 타임이 1시간 7분째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잔류 키로 주행 가는 거리가 16km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대로만 보면은 100km 찍을 것 같네요. 실제로 찍을 것 같고, 지금 저는 평균적으로 지금 어댑티드 크루저 모드를 이렇게 활성해 놓은 상태에서 약 한 110km에서 120km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뭐 딱히 천천히 가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140, 150 막 쏘면서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120, 130 넣으면서 가다가 뭐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또 110 규정 속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가고 있다. 주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풍 모드는 계속 통풍 시스템 계속 틀고 있고, 에어컨은 조금 추워서 뭐 2단 정도 틀고 있어요. 아까 전에 한 4단 정도 가 있다가 지금 2단 정도 틀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행에 대한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가려고 뭐 줄이고 한 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선 전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저도 사실 테스트는 처음 해보는 거라 이 완충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로 실제로 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니까 뭐 대략 봐도 네, 한 요렇게 88km까지 좀 가고 있네요. 과연 100km를 찍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네요. 근데 뭐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 뭐 이미 100km는 넘는다는 게 어느 정도 실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실험을 굳이 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예,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것들과 실제의 나의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내 차로 갖고 있는 사람이 실험한 것과는 뭐 다 믿을만한 분들이지만 더 제가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제 차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이걸 통해서 얻는 이득도 하나도 없거든요. 예, 100원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실험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보면은 네, 지금 100km까지 약 한 10km 정도 남았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12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지켜보고 98km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있는 중간에 보니까 지금 한 97.2km까지 됩니다. 오호, 진짜로 100km가 되네요. 뭐 아슬아슬하게 100km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에어컨, 통풍 시트, 뭐 내비게이션 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지금 혼자 타 있고,
네, 뭐 카플레이 쓰고 있으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까지 쓰고, 평균 고속도로에서 지금 한 110에서 120, 뭐 빠를 땐 130도 달리고 있지만, 뭐 주변 도로 환경에 맞춰서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제로 100km까지 가네요. 네, 갈 것 같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지금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여기 이게 트립 타임 보면은 시동 후에 주행 시간이 다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면 시동을 안 껐더라도 커피 사는 동안에 시간이 늘어나면은 또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차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100km를 달리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지금 오직 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네, 이제 1km 남았네요. 99km 정도 지금 찍히고 있고요. 네, 주행 시간은 약 1시간 16분 정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은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 키고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전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네, 100km 딱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100km 찍었습니다. 제가 0%에서 이 차를 100% 충전을 하려면 실제 배터리 영양이 얼마인지는 제가 머릿속에는 지금 딱 없긴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한 5,000원 정도 들어요. 한 250원짜리로 하면 5,000원 정도 드는 것 같고, 한 270-80원짜리로 하면 5,100원, 5,2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따지고 보면 너무 여러가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한 5,000원 정도면 100km 정도 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킬로와트당 5km 간다고. 그럼 계산이 얼추 맞네요. 네, 그렇게 또 가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순간에 이제 방전이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됐고, 트립 디스턴스는 이제 101.4km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맞춰서 또 휴게소가 나오네요. 저는 이제 잠시 카페인 충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만으로 주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연비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 이 하이브리드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보시면 평균 연비가 99.9라고 찍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전기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뭐 고속도로에도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급속 충전으로 하면서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예, 100km에 한 2,5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충전을 해 가면서 내가 막 30분을 기다려 가면서 충전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제 평균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100km 가량을 전기로만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토탈 에버리지 연비는 99.9로 어이없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OK 버튼 쭉 누르면 이제 0.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